경주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숨을 죽였고 철의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온 한 단어, 결정의 날. 언론은 여전히 경제를 말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바다 건너 한 보고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려진 문장, 봉인된 기술, 그리고 한 세계 지도자의 한마디.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침묵했고 중국은 계산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경고, 시험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을. 지금 2025년 10월 세계의 질서가 한국 그리고 경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40억 달러요. 캐나다 국방 예산의 15%죠. 그 돈을 동아시아 조선소에 맡긴다는 겁니까? 독일이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TKMS도 아니고요. 프랑스 해군 조선소도 아니고요. 한국의 어느 회사가 캐나다 해군을 책임진다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서류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라는 걸요. 저는 에드워드 카터입니다. 캐나다 출신이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안보정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양안보와 방산전략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25년을 이 길에서 걸어왔죠. 캐나다 해군 전략 분석 자문위원도 했었고 나토 해양전력위원회에서 정책 브리핑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는 늘 숫자로만 세계를 봤습니다. 감정은 변수였죠. 데이터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오타와 국방청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자문단 소집이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의실은 지하 3층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국방장관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사태입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가동률 40%. 4척 중 2척은 사실상 고철이었죠. 작전 중 화재 사고 2차례. 추진체계 고장 11건. 2030년이면 전부 운용 중단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캐나다의 바다가 무방비 상태로 남겨질 판이었죠.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를 즉각 가동한다는 내용이었죠. 후보국은 두 곳이었습니다. 독일 TKMS, 그리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요? 자문단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조선은 잘해도 전쟁 기계는 별개 아닙니까? 민간 선박과 군사 장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140억 달러짜리 도박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봤죠. 카터 교수,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장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한국의 신형 장영실함은 이미 나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되물었죠. 장교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시험 데이터, 성능 지표, 인증 내역.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죠. 소음 수치가 1데시벨 이하였습니다. 자망 깊이 300m 이상. 센서 융합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데이터는 공식 문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가졌다는 게 상식 밖이었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총리와 우리 총리가 조선소를 방문합니다. 카터 교수, 당신도 동행하십시오. 그게 명령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잠수함은 다릅니다. 정밀함과 은밀성, 생존성이 전부인 무기체계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이 보였죠.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질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산 상공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안개 낀 새벽 바다가 펼쳐졌죠. 저는 그때까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거제로 가는 차가 산길을 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죠. 그런데 코너 하나를 돌자마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크레인이었습니다. 수십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였죠.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산맥이 아니었어요. 철로 만든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죠. 산이 아니라 철의 파도였습니다. 차가 조선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도크가 보였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어요. 철판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번개처럼 사방에서 튀었죠. 크레인이 철블록을 들어올렸습니다. 수십 톤짜리가 공중에서 춤을 췄어요. 저는 25년간 전 세계 조선소를 다녔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프랑스 생나제르, 영국 바로우. 모두 봤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기세였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쇳소리가 귓속을 때렸어요. 공기가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철 냄새가 폐를 채웠죠. 크레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가슴도 철판처럼 진동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죠. 자신감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느꼈죠. 굳은 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책상에만 앉아 있지 않았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자동 용접 라인이 나왔습니다. 로봇 팔들이 춤추듯 움직였죠. 용접선이 한 올의 실처럼 매끈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0.1mm라고 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도 이 수준은 아니었죠. 모듈화 조립 시스템이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철블록들이 공중에서 맞춰졌어요. 수십 톤짜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됐습니다. 레고가 아니었습니다. 정밀 과학이었죠. AI 기반 결함 탐지 화면이 떴습니다. 실시간으로 용접부를 스캔했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균열까지 잡아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로 본 것과 차원이 달랐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건 상업용 선박 기술 아닙니까? 잠수함은 다릅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무기체계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김민석 한국 총리였습니다.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함께였죠. 두 정상이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현장이 숙연해졌어요. 김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철이 아니라 실내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실내로 만든 철. 25년 경력에 이런 표현은 처음이었어요. 조립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장영실함이었습니다. 검은 철의 몸체가 빛을 삼켰습니다. 매끈했어요. 용접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길이 83m, 3,000톤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외피를 만졌죠.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철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부로 들어갔죠. 좁은 통로를 지나 조종석에 도착했습니다. 계기판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민간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군사 장비였죠. 버튼 하나, 스위치 하나가 정밀했어요. 배선이 예술처럼 깔끔했습니다. 소음 수치 0.92데시벨.
자망 깊이 350m. 센서 융합 시스템 완비. 나토에서 이미 검증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단풍잎 깃발이 옆에 있었어요. 저는 조선소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크레인이 여전히 철을 나르고 있었죠. 용접공들이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나는 25년간 방산 현장을 봤습니다. 독일의 정밀함도 프랑스의 우아함도 알았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한국의 조선소는 기계가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뭔가 잘못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편견이 거짓말했죠.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뮬레이션 테스트 현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수조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죠. 길이가 10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영실함 축소 모형이 수면 위에 조용히 떠 있었어요. 축소라고 하기엔 컸습니다. 10m가 넘었죠.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개의 화면이 깜빡이며 데이터를 쏟아냈어요. 센서 수치, 압력 그래프, 소음 측정값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익숙한 루틴처럼 보였습니다. 300m 자막 모드 시작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면 속 모형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수면이 잔잔하게 일렁이며 모형을 삼켰습니다. 저는 소음 측정 그래프를 응시했죠. 10m, 20m, 50m. 그래프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선에 가까웠죠. 독일 잠수함도 이 구간에선 미세한 떨림이 발생하는데 말입니다. 100m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그래프는 평온했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200m에 도달했습니다. 이 깊이가 되면 수압이 엄청나죠. 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방 센티미터당 20kg을 넘어섭니다. 추진체가 미세하게라도 흔들리면 소음이 급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장영실함은 달랐습니다. 그래프가 여전히 직선을 유지하고 있었죠. 250m, 280m.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25년 경력에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300m에 도달했습니다. 소음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0.92데시벨. 저는 눈을 의심했죠. 불가능합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린 수치를 믿지 않습니다. 결과를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로만 세상을 봤죠. 그래프가 전부였고 숫자가 진실이었습니다. 논문도 그렇게 썼고 강의도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엔지니어는 달랐습니다. 결과를 믿는다고 했죠.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모든 논문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장영실함이 300m 깊이에서 정지해 있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고요했죠. 추진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모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소음 그래프를 주시했습니다. 여전히 평온했죠.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래프의 작은 파동이 일었지만 1데시벨을 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도 이 속도에선 1.5데시벨을 찍는데 말입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이건 기술의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소 외벽이 보였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옆에 캐나다 단풍잎 깃발이 나란히 휘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 잠수함에 쏟아부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을, 계산만이 아니라 혼을 담았죠. 국가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평생 서구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했습니다. 독일이 최고고 프랑스가 그 다음이고 영국이 그 뒤를 잇는다고 믿었죠. 한국은 그 목록에 없었어요. 조선은 잘해도 방사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목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해양안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용접공 한 명이 철판 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었지만 그의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장인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공방이었죠. 수천 명의 장인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우린 기술을 팔았지만 그들은 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거제의 바다가 펼쳐졌어요. 파도가 철썩거렸고 크레인들이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라고 적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준이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해안이 보였고 조선소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쓸 수 없겠지만 나는 알았죠. 그들이 세계를 이길 것이라는 걸요. 데이터가 내게 경고했지만 내 눈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잠수함의 용접선을 보며 한 나라의 품격을 봤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고 철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그날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해양 안보의 새로운 중심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제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타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문회가 재개된다고 했죠. 독일 TKMS 측 자문위원들이 공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독일 측 자문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동아시아식 조립 공정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통계 자료가 떴습니다.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상업용 선박에선 뛰어나지만 군사 장비는 다릅니다.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보수파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었죠. 저를 포함한 자문단에게도 압박성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카터 교수, 정말 확신하십니까?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죠. 청문회가 끝나고 국방청사로 돌아왔습니다. 내부 보고서들이 제 책상에 쌓여 있었어요. 해군 기술국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캐나다 상호 운용성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재정당국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예산 리스크 과다라는 경고가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숫자는 하나인데 해석은 셋이었습니다. 캐비닛 회의 결론이 보류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었죠. 그때 익명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한국 잠수함 소음 수치 조작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출처 불명이었지만 언론이 빠르게 퍼뜨렸습니다. 저는 원자료 대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죠. 그들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자료로만 답하겠습니다. 이틀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로그 타임스탬프, 센서 캘리브레이션 내역, 테스트 환경 변수까지 모든 게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밤을 새워 검증했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했죠.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일 측 자료보다 더 투명했어요. 명예는 쉽게 흠집나고 진실은 늦게 도착합니다. 거제-보스턴 원격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화면에 한국 엔지니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말 대신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AI 결함 탐지 로그의 학습 추적성을 공개하겠다고 했죠. 데이터셋 버전, 해시가, 학습 곡선까지 전부 열람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귓속에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총리가 언론 공방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더군요. 현장에서 답하겠다. 추가 시험만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강자는 설명하지 않는다. 증명한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의 침묵이 강자의 어조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정치는 진실을 시험대에 올리고 시간은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모욕은 빠르게 번지지만 신뢰는 천천히 쌓이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데이터는 하나인데 해석은 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였죠. 이 싸움은 언어가 아니라 로그에서 끝날 것입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증명은 현장에 있다. 강철은 울지 않습니다. 다만 버틸 뿐이죠. 한 달 후 다시 거제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실증 테스트였어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하는 자리였죠. 독일 측 압박이 거세진 상황에서 한국이 직접 답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선소 테스트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측 자문단이 이미 와 있었어요. 캐나다 해군 기술국장도 함께였죠. 분위기가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젊었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듈 교체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형실험 센서 모듈 앞에 섰습니다. 핫스왑이라고 했어요.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 센서 모듈을 교체한다는 겁니다. 북대서양 작전에서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핵심 기술이죠. 독일 자문단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소 40분은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시작했죠. 토크렌치를 들어 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랐지만 정확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죠. 규격에 맞춰 정확히 돌렸고 각 볼트마다 토크 값을 확인했습니다. 모듈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새 모듈을 꺼내 끼웠어요. 봉인실을 확인하고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추적성을 확보하는 절차였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3분이 지나고 있었어요. 볼트를 다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한 토크로 조였죠. 마지막 확인 절차를 밟았고 계기판에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27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센서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끊기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죠. 완료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독일 자문단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작은 기적을 본 겁니다. 멈추지 않는 정비. 작전은 흐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상호운용성 테스트였습니다. 캐나다 표준 C2 링크모의 접속이었어요.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 통신 체계와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프로토콜 어댑터가 작동하는 게 보였어요. 접속 신호가 깜빡였죠.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녹색 표시가 떴습니다. 지연 시간이 표시됐어요. 14ms였습니다. 접속 성공입니다. 기술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훈련 체계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그들의 체계는 우리에게 맞춰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는 AI 결함 탐지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한국, 독일, 캐나다 모델을 동시에 비교한다고 했어요. 익명 라벨로 처리된 데이터였습니다. 누구 것인지 모르는 상태로 테스트하는 거죠.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모델 A 오탑률 12%, 미탑률 8%. 모델 B 오탑률 25%, 미탑률 19%. 모델 C 오탑률 30%, 미탑률 30%. 라벨이 공개됐습니다. 모델 A가 한국이었어요. 독일보다 오탐이 18% 낮았고 미탐이 22% 낮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요. 네 번째는 소음원 국소화 데모였습니다.
공진대 위에 장형실함 축소 모형이 올라갔어요. 특정 RPM 구간에서 소음 피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연이었죠. 엔지니어가 고무 마이너스 메탈 하이브리드 마운트를 교체했습니다. 열화 보정 계수를 조정했어요. 다시 작동시켰죠. 그래프가 변했습니다. 소음 피크가 1.3dB 낮아졌어요. 철이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운 듯 했습니다. 마지막은 현장 인력 운용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교대조를 관찰했어요. 체크리스트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마다 서명과 타임코드 이중 인증이 들어갔죠. 오류를 보고하면 보상을 받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품질은 기계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는 걸 봤습니다. 작은 기적이 모이면 전략이 됩니다. 그들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루틴이었어요. 완벽은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야간조 식당에 들렀어요. 뜨거운 국과 밥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식사를 했죠.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어요. 나는 그들의 체크리스트에서 국가의 품격을 봤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야간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용접 불꽃이 별처럼 빛났죠.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루틴이었다. 완벽은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반복이었죠. 일주일 후 가장 거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혹한 수영모의 시운전이었어요. 북대서양 저수온과 고염도 환경을 재현한다고 했죠. 거대한 수조에 특수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염분 농도를 35%로 맞춰놨습니다. 테스트 센터에 도착했을 때 수조실에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데이터보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온 2도, 염분 35%밀. 북대서양과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시작합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장형실함 모형이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천천히 가라앉으며 데이터를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센서 수치가 정상이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소음도 안정적이었고 추진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18분이 지나자 화면이 요동쳤습니다. 센서 노이즈가 급증했어요. 그래프가 미친 듯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전멸이 데이터보드를 가득 채웠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로그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저수온 구간에서 센서 융합 알고리즘이 불안정합니다. 독일 자문단이 일어섰습니다. 설계 결함입니다. 우리가 경고했습니다.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TKMS 측이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한국 측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워룸으로 이동했어요. 벽에 3개 해역 지도가 걸려 있었고 절차 표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환경 적응 알고리즘 재튜닝을 제안합니다. 독일 측이 비웃었습니다. 땜질입니다. 근본적 설계 오류를 몇 시간 만에 고친다는 겁니까? 저도 불안했습니다. 알고리즘 변경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었죠. 오탑률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롤백 시나리오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파라미터 세트 A와 B 롤백 트리거 임계치 0.7. 안전 한계치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6시간 내에 패치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조롱은 값이 쌉니다. 하지만 검증은 의심을 예의로 다루는 기술이죠. 저는 파라미터 변경이 초래할 모든 부작용을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한국 측은 하나하나 답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 마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모두 준비돼 있었습니다. 6시간이 흘렀습니다. 패치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다시 테스트 센터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지만 조명이 환했죠. 제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장형실함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15분, 18분. 저는 숨을 참았어요. 18분이 지났습니다.
그래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노이즈 스파이크가 73% 저감됐어요. 센서 융합이 안정을 유지했고 항법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였습니다. 필터 게인을 조정했고 융합 레이턴시가 플러스 3ms 늘었지만 작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 50분.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성공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폭풍은 여전했지만 흔들린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자문단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패치는 땜질이다, 설계 결함을 은폐했다, 비난이 쏟아졌어요. 정치적 역풍이었죠. 오타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터 교수, 한국 측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는 설계 결함이 아니라 현장 최적화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위기는 실패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패치는 변명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바다는 자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나는 그들의 대응에서 국가의 근육을 봤습니다. 짧은 침묵 후 단 한 번의 박수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죠. 결선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장 대응력 항목에서 한국이 가점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한국의 이름 옆에 신뢰라고 적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선소 조명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응에서 국가의 근육을 보았다. 2달 후 최종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해군 시험 수역이었어요. 빙하 해역으로 지정됐죠. 북대서양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수온이 영하이고 빙하층이 떠다니는 곳이었어요. 한국과 독일 함정이 번갈아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센서, 소음, 기동성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는 거였죠. 모든 데이터가 나토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관찰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독일 측 자문단, 캐나다 해군 수뇌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기술평가단이 모여 있었어요. 바다조차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독일 함정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망을 시작했어요. 100m, 200m.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250m를 넘어서자 화면에 경고가 떴죠. 추진 시스템에서 미세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소음이 급증했어요. 그래프가 요동쳤죠. 시험 중단합니다. 독일 측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분만이었습니다. 독일 자문단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죠. 장영실함 차례였습니다. 함정이 천천히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모니터에 초록색 곡선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50m, 100m, 200m. 그래프가 평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250m를 넘어섰습니다. 독일 함정이 실패한 지점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래프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300m에 도달했습니다. 소음 피크가 화면에 떴어요. 0.95데시벨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독일 측이 손을 들었어요. 데이터 왜곡이 의심됩니다. 한국 로그를 검증해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긴급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나토 기술진이 움직였죠. 서버 로그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나토 기술 책임자가 나타났어요. 모든 로그가 나토 서버에 실시간 자동 저장됐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일치합니다. 왜곡 흔적이 없습니다. 서명된 로그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독일 측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추가 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빙하층 충돌 방지 시스템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노후한 시스템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즉석에서 코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패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레이더 기반 거리 측정이 작동했습니다. 빙하층까지의 오차가 화면에 떴죠. 12cm였습니다. 시험관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코드를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고쳤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장영실함 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다이브. 단 한 단어였어요. 함정이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이 들어갔죠. 관찰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마이너스 312m. 0.88데시벨. 청문회실에 절대적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이죠. 다음 날 오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그 한 단어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철이 노래했습니다. 그 울림은 바다를 넘어 세계로 퍼졌죠. 저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오늘 역사가 방향을 틀었다. 우리는 증거를 봤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신념이었어요. 데이터는 정직했고 진실은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긴박한 손짓이 기억났습니다. 입술에 미세한 떨림도 봤죠.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이크를 잡은 국방장관의 호흡이 들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덧붙였습니다. 신뢰는 소음보다 조용하다. 그날 서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북대서양 얼음 아래로 빛이 번졌습니다. 장영실함이 그 빛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캐나다 단풍잎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오늘 나는 기술이 국가를 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일면에 제목이 떴어요. 한국, 북대서양을 지배하다. 부제는 더 강렬했죠. 새로운 해양안보 질서의 탄생. 데어 슈피겔도 보도했습니다. TKMS 시대의 종언. 독일 언론이 자국 기업의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디펜스 뉴스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신흥국에서 기준국으로 한국의 전략적 도약.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였죠. 저는 보스턴 사무실에서 신문들을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세계는 놀라워했고 나는 안도했어요. 제가 본 것이 환상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죠. 하버드로 복귀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달라는 거였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교수들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력의 진정한 척도는 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저는 평생 데이터로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그래프가 진실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거제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숫자 뒤에 있는 정신이라는 걸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개선했어요. 그들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루틴이었고 완벽은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구가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준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만듭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천천히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고 학생들이 일어섰죠. 지식의 본산에서 나는 한국을 말했습니다. 강연 후 복도에서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 관계자들이었어요. 유럽에서 온 기술진도 있었죠. 교수님, 한국 방문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개적이지 않았지만 진지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후 한화오션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마이너스 한국 공동연구센터 설립이었어요. 차세대 친환경 잠수함 추진체를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죠. 방산과 에너지 융합 산업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어느 저녁 사무실 창가에 서서 보스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거제의 철 냄새, 용접 불꽃, 엔지니어들의 눈빛, 장영실함의 매끈한 외피, 0.92데시벨의 침묵. 나는 평생 서구의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했습니다. 독일이 최고고 프랑스가 그 다음이고 영국이 그 뒤를 잇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기준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만듭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죠.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평가서였어요. 표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더 뉴 스탠다드. 그들의 철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신이었어요. 한국은 강국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내 후학들에게 남길 겁니다. 세상은 드디어 한국을 배웁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너머 어딘가 태평양 건너편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적었죠. 한국은 잠수함을 수출한 게 아니다. 스스로를 증명했다. 그날 거제의 철은 내 모든 공식을 부쉈습니다. 그들의 용접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혼이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나는 뜨거운 신념을 받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새로 자망시켰죠.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에드워드 카터, 하버드 대학교 국제안보정책학 교수. 그들의 철학은 단단했고 조용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품격을 수출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북대서양을 지배하다라고 썼고 디펜스 뉴스는 신흥국에서 기준국으로라고 보도했죠.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이 공식화됐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강연을 시작했어요. 기술력의 진정한 척도는 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마이너스케 공동연구센터 설립이 발표됐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잠수함 추진체 연구였죠. 저는 평생 서구의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준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만듭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수출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증명했죠.